네 번째, 유엔 아동권리 협약을 위한 당사국의 역할인데요. 유엔 아동권리 협약을 제4조 당사국은 이 협약을 명시한 권리의 실천을 위해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비롯한 모든 적절한 이행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사국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자원을 동원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 협력 관점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 협약의 당사국은 협약 이행에 대한 전진 사항을 포함한 국가 보고서를 협약 발표 후 2년 이내 그리고 그부터 5년마다 유엔 사무총장을 통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사국은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협약의 의무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장애가 있을 경우 이를 적시해야 하며 보고서에는 관계국의 협약상의 의무 이행에 관한 포괄적인 이해를 위해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고 내용은 일반적인 이행조치, 아동의 정의, 일반 원칙이라고 하는 차별금지, 아동 최선 이익, 생존 발달권, 아동의 의견 존중이라고 하는 일반 원칙과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족 환경 및 대안적 보호, 기본적 건강과 복지, 교육과 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 보호 조치 등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보고서의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 이행과 관련한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도 있는데요. 또한 보고서 제출과 관련하여 정부는 자국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자국 내 일반에게 널리 활용하도록 해야 할 의무까지 있고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당사국이 제시한 보고서를 심사 후에 제안과 일반 권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당사국의 내용으로 실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해마다 있기도 하고 5년 기준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엔 아동권리 모니터링 과정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보고서가 제출되면 NGO 보고서, 당사자 보고서를 제출받게 되고 유엔 아동권리 위원회에서는 사전 회의와 NGO, UN 기구, ombuds 퍼슨과 아동 등의 회의가 있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당사국 정부 질문 목록을 송부하고 당사국 정부는 질문 답변서를 송부해서 국가 보고서의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와 당사국 정부 이행 권고가 이루어지는 패턴으로 있는데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유엔 아동권리 협약의 모니터링 과정으로 좀 전에 설명드렸던 과정이 있습니다. 당사국 정부의 국가 보고서와 NGO 보고서, 당사자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국가 보고서를 정식 심의하기에 앞서 3개월 전에 사전회의를 개최하게 되고 국가 보고서에 대한 평가 및 입수 가능한 정보의 수집,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위원회는 NGO 보고서를 참고하게 되며 사전회의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질의서를 해당국 정부에 통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당국 정부는 정식 심의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국가 보고서에 대한 정식 심의 시에는 해당국의 정부 대표가 직접 참여해서 위원회의 질문에 답변함으로써 해당국의 실제 사항에 대한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심의가 끝난 후에 위원회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권고사항에 작성하여 해당국에 통보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1991년 비준 이래 총 4차례 국가보고서를 제출했으며 마지막 심의는 2019년 9월 회기에 심의받았고 9월 27일 최종 견해를 받았습니다. 제5차에서 6차 권고에서 기본적으로 8개 영역인 일반 이행조치, 일반 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아동에 대한 폭력, 가정환경 및 대안 양육,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교육 여가 및 문화활동, 특별보호조치와 추가적인 제3차 선택의정서의 청원 절차에 대한 선택의정서와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비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여성 및 아동인권보호와 정진위원회와 협력할 것을 추가로 권고받았던 것입니다. 지방정부와 아동인권인데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강력지자체는 서울시, 기초지자체는 부천시에서 이에 해당되는데요. 서울시는 2012년 서울특별시 어린이 청소년 인권 조례에서 18세 미만 모든 아이들이 인권의 주체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반드시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 어린이 청소년이 누려야 할 인권에 대한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6조 인권의 주체성과 인권 보장의 원칙이 있고요. 7조에는 차별금지의 원칙하에 제2절 성장, 환경과 건강에 대한 권리, 제3절 폭력 및 유형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제4절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 제5절 사생활의 자유와 정보에 관한 권리, 제6절 문화, 교육, 복지에 관한 권리, 제7절 노동에 대한 권리, 그리고 8절 자기결정권 및 참여할 권리에 대한 규정, 제3장에서는 가정, 시설, 학교, 지역사회에서의 인권 보장과 빈곤, 장애, 소수자 어린이, 청소년의 인권 보장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시설은 아동의 인권이 보장되고 철저한 휴식 공간을 확보하고 아동이 생활하는 시설은 가정과 같은 편안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유지하며 피해를 예방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학대 및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 간의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학대 및 체벌, 아동 간의 폭력, 집단 따돌림이 발생할 경우 피해 아동이 적절한 규제 서비스를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적절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시설 운영 관련한 정보를 당사자인 아동 청소년에게 제공하고 아동 청소년에게 시설 운영 관련한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이외에 부천시에서는 2010년, 동해시에서는 2019년 아동 청소년 인권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도시 차원에서 아동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으로 유네스코 아동 친화 도시 운동과 연결된 변화들이 있습니다. 바로 2013년 서울시 성북구가 최초로 인정받은 후 현재 114개 지자체가 제정한 아동 친화 도시 조례입니다. 아동 친화 도시는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을 도시, 유엔 아동권리 협약의 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를 말합니다. 아동 친화 도시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는 보통 2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인권, 발달, 건강, 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아동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와 시민사회의 역할인데요.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모니터링 과정에서 역할입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대부분 국가보고서가 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취해진 법적인 조치 등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치고 구체적인 과정을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NGO, 비정부 기관에게 해당국 정부가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진지하게 평가하기 위해 민간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에 비정부 기구는 보고서를 통해 국가 보고서에 수록되지 않는 내용, 우려되는 부분 혹은 부정확한 내용을 담아 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상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내용의 신뢰성과 합법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개별 기관보다는 비정부 기구의 협의체가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한국의 비정부 기구들도 정부 보고서에 대한 민간 보고서를 작성, 제출했고 당사자인 아동의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1차 어린이 청소년 권리연대 회의 이름으로 2차 민간 보고서는 인권운동 사랑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인권 관련 시민단체가 보고서를 작성, 제출했고 3에서 4차, 5차에서부터 6차까지는 국내 아동 관련 기관이 참여한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NPO 연대가 참여한 것입니다. 이행 과정에서의 역할인데요. 국내 아동 관련한 기관들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이행에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주로 아동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사항을 개선하거나 아동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 사회복지 실천과 인권에서 언급한 사회복지 시설의 역할과 연결된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아동권리 프로그래밍 3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그 3가지 기둥으로 실현 조직 역량이 아동권리 사항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3가지 기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3가지 기둥 가운데에서 한국 아동 관련 복지 현장은 각 조의 역량에 따라 1기둥에서 3기둥까지 모든 영역에서 활동하는 기관도 있고 1기둥만 집중하는 기관도 있는데요. 1기둥의 활동은 아동 권리가 침해받거나 아동 권리가 완전하게 보장되지 않는 환경에서 아동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직접적인 활동을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빈곤한 아동을 위한 급식 제공, 성폭력 피해 아동을 위한 상담 등이 해당하며 주로 대부분의 사회시설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기둥은 아동권리 의무 이행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으로 아동 관련 법률과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예산 배분, 아동 참여를 통한 정책 수립 시스템 개선, 아동 옴부즈만 시행 등 정책 옹호 활동이 있습니다. 3기둥은 의무 이행자에게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아동과 아동의 권리를 차지하는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으로 아동 인권 교육이나 캠페인 등의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 기둥의 역할이 분절되지 않고 서로 연결되고 궁극적으로 아동
최선의 이익에 기반한 의미가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고, 제3, 4차부터 몇몇 아동 관련 사회복지 기관들이 참여하여 유엔 아동권리 협약 이행 보고서 NGO 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더 많은 아동 관련 기관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아동권리 협약 이행과 아동의 참여인데요. 아동권리 협약 보고서의 경우 국가, NGO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것뿐 아니라 아동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역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국제기구와 NGO 보고서, 당사자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국가의 이행사항을 판단하고 아동의 걸 형태의 보고서, 비디오, 그림 또는 다양한 방식에 통해서 위원회에 정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가, NGO, 아동이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보고서를 제출한 NGO와 아동을 만나 사전 회의 및 아동 회의를 개최합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아동 회의는 일반적으로 1시간 정도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아동의 실제 삶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아동 회의에서 최대한 아동의 경험과 의견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전달할 수 있으며, 이때 성인은 아동이 원하는 경우에만 회의에 참석할 수 있고, 참석하더라도 질문에 대해 답변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NGO와 함께하는 사전 회의에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회의실의 가장자리에 둘러앉고 모든 사람들이 가운데 앉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아동 회의의 경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위원이 아동과 함께 앉는 등 정해진 형식 없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3, 4차 심의 때는 세이브 더 칠드런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최초 아동 보고서가 발간되었으며, 아동 차별, 아동의 의견 존중에 대한 이슈가 주로 논의되었습니다. 5, 6차 심의에서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국제아동인권센터, 어린이 재단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아동 보고서가 발간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사례와 토론입니다.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도입에 대한 의지와 첫걸음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가 출생통보서 도입을 공고한 법무부 법제개선위원회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법무부는 포용적 가족 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지난 8일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정보를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신속히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신속하게 도입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밝혔는데요. 현행 법상 부모는 자녀의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고 있지만,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국가의 현황 파악이나 관리가 어려워 아동권리 보호에 공백이 있어 왔기 때문에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는 14일 성명을 발표하고 출생통보제 도입 공고를 환영하며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촉구한 것입니다. 이들은 이번 법무부 법제개선위원회의 권고가 대한민국의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도입에 대한 의지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한 것인데요.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 아동의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에 통보할 의무를 부여하여 아동의 출생 등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국가의 권리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제도로서, 정부는 지난해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서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 협약 역시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부모의 법적 지위 또는 출신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온라인 출생신고를 포함한 출생신고를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하기도 한 기사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교과서 교재 260페이지에서 토론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출생신고 제도에서 아동은 어떤 권리가 침해되었는가? 두 번째, 누가 어떻게 아동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가? 세 번째,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해 사회복지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내용인데, 먼저 출생신고제에 대한 아동은 어떤 권리가 침해되었는가? 출생등록은 아동의 권리의 첫 단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생등록이 되어야만 연령, 가족관계, 국적 등 법률상의 신분이 인정됩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7조 2항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 시 생명권과 국적 취득권을 가진다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생명권, 국제 생명권, 그리고 국적 취득권을 침해되지만 이후 예방접종을 포함한 의료적 혜택을 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아동의 생명권 침해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출생신고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누가 어떻게 아동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가? 마땅히 인권 보장의 책무는 국가가 모든 아동의 안전을 위한 제도 정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누락 없는 출생 등록을 계획하고 있는 것도 인권 보장의 책무가 국가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해서 사회복지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모든 아동의 출생 사실이 등록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의 출생 등록에 어려움을 처한 이주노동자의 자녀 및 미혼모의 자녀, 그리고 사실혼에서의 자녀 출산. 실제 사실혼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일방이, 그러니까 출산모가 되든 출산부가 되든 이미 다른 사람과 혼인 상태에 있게 될 경우도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는 다른 사람의 호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자녀가 된다라는 입장에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출생신고를 미루거나 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보기도 하는데요. 보편적 출생등록제가 잘 마련될 수 있도록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과정에 참여하는 등 연대 활동을 통해서 아동이 자신에게 주어진 있는 기본 권리를 확립하고 또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실제 아동에게 필요한 그러한 포용적 국가 아동정책에서 이야기했던 4개 영역인 4대 영역으로 4대 분야로 이야기했던 보호권, 인권, 참여권, 건강권, 누리권의 이야기나 그리고 생존과 발달 보장, 아동 최선의 이익, 비차별 참여 또는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서 기본권으로 분류되는 생존권과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는 부단히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아동과 인권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